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 미하엘 엔데 소설 또는 동화라고도 할 수 있는 모모입니다. 모모,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또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요. 저의 경우는 이번에 처음 읽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걸 알고 있고 유명하고 또 어떤 분은 이 책이 인생책이다라고 할 만큼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손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모가 그랬어요. 심지어 저희 집에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애들이 이 책을 한 번씩 다 읽고 또 좋아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읽어봐야지 그러면서 두고는 다른 책 읽기에 바빠서 뭔가 바쁘다기보다 모르겠어요. 뭔가 책과 나도 뭔가 서로 당기는 시점이 와야 펼쳐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이번 추석 때, 추석 연휴 때 틈틈이 이걸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좀 두꺼운 편이에요. 두껍지만 이게 동화류이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라기보다는 어른들이 읽으면 좋을 그런 동화. 그러니까 약간 어린 왕자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어린이들도 읽어도 되고 뭐 청소년도 읽어도 되고 다 읽어도 되지만 이해하는 정도는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커버가 검정색이에요. 거북 등 모양이 있고 그 거북 등 한가운데에 구멍이 뿅뿅뿅 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하드커버의 색깔이 노란색이라 검은 거북의 등에 모모라는 노란색 글자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2017년에 블랙 에디션이라고 해서 새로 나왔던가 봐요. 비룡소에서.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익숙하게 봐왔던 모모 책은 노란 표지였던 것 같아요. 마을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 근데 아무튼 저는 이걸 읽었고, 뭐 내용은 같겠죠? 출판사가 똑같이 비룡소니까. 이 책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2017년도부터 있었는데, 저의 큰아이는 그 전에 이미 읽었고, 뭐 도서관인지 뭐 학교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읽었고, 둘째 아이 때문에 이제 사두었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첫째 아이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그때, 걔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나 5학년이었나 그때쯤에 담임 선생님이 자신의 인생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걸 애가 듣고 우리 선생님이 모모라는 책을 너무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도 읽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구나. 그래 읽어보자.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왜 저는 안 읽었을까요? 아무튼 뭐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모모라는 제목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뭐 일단 트와이스의 멤버 모모가 생각이 났고요. 음, 또 하나는 제가 너무 어렸을 적이어서 누가 불렀는지 뭐 뭔지 잘 모르겠는 배경을 모르겠는 어떤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시작 부분이 이랬어요.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뭐 이런 노래 아세요? 그래서 이게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이거랑 관련이 있나 싶어서 제가 오늘 검색을 해봤어요.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게 옛날 한국 영화에 모모는 철부지라는 영화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주제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주인공이 모모도 이제 꼬마 아이기 때문에 철부지 맞잖아요.
그리고 그 노래 가사 중에 무슨 시계 바늘을 쫓아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책 모모가 시간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 노래가 딱 떠오르면서 와, 이거를 노래로 만든 건가 보다 했는데 아, 아니더군요. 그 영화의 주제가였는데 음, 오히려 이 모모가 아니라 그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에 나오는 그 주인공 모모 그거를 이제 가져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아주 자세하게 해서 이렇게 막 꼼꼼히 읽어본 게 아니라서 아무튼 이건 아니었대요. 그럼 이쯤 해서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하엘 렌데의 책은 제가 이 책이 사실 두 번째예요. 모모 말고 제목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어린이용 동화책, 얇은 그림책을 읽은 적이 있었고요. 그게 뭐였냐면 뭐 무슨 각설탕 같은 거를 마법의 설탕 뭐 그런 건가? 하여튼 각설탕을 먹으면 뭐 부모님이 키가 막 쪼그라들고 막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동화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린이용 그림책이었고요. 이 모모는 이제 꽤 두꺼워요. 400페이지가 넘네요. 그런데 뭐 동화라서 어른용 동화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페이지는 금방금방 넘어가고요. 막 현실적인 잣대를 이제 들이대서 얘 모모는 왜 애인데 왜 혼자 살아 막 어, 시설에 들어가야지 막 그런 생각은 버리고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이제 읽어야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모모는요 어떤 여자아이인데 한마디로 갑자기 나타난 아이입니다. 어떤 마을에 그러니까 허물어진 폐허가 되다시피 한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원형 극장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극장 같은 거 아시죠? 그거 배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에 모모라는 아이가 나타나는데 뭐 진짜 꼬마예요. 7, 8살, 뭐 7살 그쯤 되는 것 같고 허름한 옷을 입고 맨발에 여자애가 나타나는데 그 아이가 그 마을에 오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변화 하지만 좋은 변화 그런 게 일어나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신비로운 존재 같은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하는 일은 별게 없고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애열은 할 거 없이 이제 모모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모모는 가만히 듣기만 하는데 뭔가 위안을 받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를 잘 돌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게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모모가 마을에 와서 일어난 변화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을 만난 것은 모모에게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긴 모모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마을 사람들 역시 모모를 만난 것이 커다란 행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모모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전에 그 아이 없이 어떻게 지낼 수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이 작은 소녀가 그들 곁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녀는 더욱더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모모의 집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모모 곁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앉아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모모가 필요하지만 직접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은 모모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아직 모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이 말은 인근 마을 사람들이 의뢰하는 일상어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길 빕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느님만이 아실 일이지. 같은 말을 하듯이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모모가 누구에게나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꼭 맞는 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모모는 이 세상 모든 아이가 그렇듯이 그런 일을 잘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모모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이를테면 노래를 잘한다든지 악기를 다룰 줄 안다든지 혹시 서커스단에 있었던 적이 있어서 춤을 추거나 고개를 할 줄 알았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모모가 마술을 부릴 줄 알았던 것은 아닐까? 모든 근심과 어려움을 단번에 잊게 해주는 비밀스러운 주문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손금을 보는 재주가 있거나 아니면 앞날을 내다보는 그 비슷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꼬마 모모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재주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재주였다. 네, 이 부분 읽어드렸는데요. 처음에 이 아이가 나타났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아이가 이렇게 혼자서 이런 허물어진 극장터에 살고 있으면 안 돼. 뭐 그런 시설에 가야 돼. 막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요. 모모가 저 그런 곳에서 있어 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먹을 것을 이제 매일 가져다 주고 뭐 아이들도 놀러 오고 하면서 그냥 이 아이가 원래 이 마을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이런 말이 이제 입버릇처럼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모모를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고요. 모모를 만나면 다 마음에 평안함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예요, 모모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뭐 별 막 대단한 장난감 이런 거 없는데 상상놀이로만 아주 신나게 놀 수 있고 또 뭐 이웃 간에 싸움을 했다든지 뭐 그런 걱정이나 고민거리를 안고 온 사람들도 이제 모모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풀어지고 뭐 화해를 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요. 모모가 어떤 아이인지는 좀 아시겠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막 부자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모를 돌보러 오는 사람들은 다 그냥 소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모에게 절친한 친구들이 생기는데요. 물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 중에서는 뭐 다들 친절하지만 특히 이제 가장 친한 사람 두 명이 생깁니다. 한 명은 이제 도로를 청소하는 일을 하는 베포라는 이제 노인이고요. 다른 한 명은 말을 잘하는 청년이에요. 직업이 고정된 직업 없이 거기가 아무래도 그런 극장터가 있는 걸로 봐서 유적지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광객들한테 이야기를 막 해주면서 조금씩 돈을 받는 그런 기기라는 이름의 청년입니다. 이 두 사람이 모모와 아주 친한 사이가 돼요. 그래서 4장 부분인데요. 말 없는 노인과 말을 잘하는 청년이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부분 여기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아주 많아도 특히 더 좋고 더 가깝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게 마련이다. 모모 역시 그랬다. 모모에게도 특히 좋아하는 친구가 둘 있었다. 그들은 매일 모모를 찾아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가졌다.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었다. 모모에게 둘 중 누가 더 좋으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답하지 못했으리라. 나이 든 친구의 이름은 도로 청소부 베포였다. 물론 베포에게는 다른 성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이 도로 청소부였고 모두들 도로 청소부 베포라고 불렀기 때문에 베포도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도로 청소부 베포는 원형극장 근처의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다. 빨간 벽돌과 함석 조각과 타르를 입힌 골판지로 손수 지은 집이었다.
배포는 유난히 키가 작은 데다가 걷는 자세도 약간 꾸부정해서 모모보다 약간 큰 정도였다. 한 줌의 짧은 하얀 머리따발이 제멋대로 뻗쳐 있는 커다란 머리는 언제나 갸우뚱 기울어 있고 콧등에는 작은 안경이 걸쳐 있었다. 사람들은 도로청소부 배포가 머리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배포는 누가 무엇을 물어보면 빙그레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배포는 곰곰이 생각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대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 시간은 2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하루 종일 걸리기도 했다. 그런 다음 그는 대답을 했다. 그동안 당연히 자기가 뭘 물어보았는지 잊어버린 상대방은 배포의 뒤늦은 대답에 어리둥절해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모는 달랐다. 모모는 배포가 대답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었고 또 그의 말을 이해할 수도 있었다. 모모는 배포가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배포는 모든 불행은 의도적인 혹은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거짓말, 그러니까 단지 급하게 서두르거나 철저하지 못해서 저지르게 되는 수많은 거짓말에서 생겨난다고 믿고 있었다. 생각을 오래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타인과의 소통이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약간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배포인데 모모는 열심히 기다려줄 줄 알죠. 그래서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고요. 또 다른 친구, 기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읽어드립니다. 모모와 가장 친한 또 다른 친구는 젊은 사람이었고 모든 면에서 도로청소부 배포와 정반대였다. 잘생긴 외모, 꿈꾸는 듯한 눈, 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솜씨가 기가 막히게 좋았다. 농담과 우스갯소리가 마를 날이 없었고 어찌나 경쾌하게 웃는지 같이 있는 사람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이름은 기롤라모였다. 하지만 누구나 그냥 간단히 기기라고 불렀다. 우리는 나이든 배포를 직업에 따라 불렀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업이 없긴 하지만 기기도 그렇게 부르기로 하자. 자, 관광안내원 기기. 이미 말했듯이 관광안내원이란 직업은 기기가 기회가 닿으면 갖는 수많은 직업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게다가 정식으로 채용된 것도 아니었다. 이 일에 필요한 도구라고는 책 달린 모자밖에 없었다. 그는 몇몇 관광객이 근처에서 헤매고 있다 싶으면 곧 모자를 머리에 눌러쓰고는 정색하고 다가가서 자기가 주변을 안내하며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고 자청했다. 관광객이 허락하면 기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문을 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듣고 있다 보면 머리가 빙글빙글 할 정도로 사건과 발생 연도와 이름을 지어내서 마구 늘어놓았던 것이다. 물론 진상을 눈치채고 화를 내며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대개는 그 이야기를 전부 사실로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기기가 모자를 내밀면 대가로 진짜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웃들은 기기의 기발한 생각에 웃음보를 터뜨렸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그러면 기기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시인들은 모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아무 소득 없이 헛돈을 쓴 건가요? 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학술서적에 쓰여있는 얘기든 꾸며낸 이야기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기기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아,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라는 거죠? 1000년이나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은 아세요? 네, 이렇게 배포와 기기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 이제 모모와 가장 절친한 어른 친구다라는 것을 이제 좀 낭독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모가 이 마을에 온 뒤로 뭐 좋은 행복한 나날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 이 책의 어떤 발단 부분이었다면 이제 점점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을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스물스물 다가오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회색 신사들의 등장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은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배포와 기기라는 사람의 성격에 대한 부분을 읽어 드릴 때도 이 두 사람 다 뭔가 시간과 관계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배포는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기기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물론 지어낸 거긴 하지만 예전 시간에 어떤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지금 현재에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모라는 아이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오면 시간을 가지고 아주 인내심 가지고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이 회색 신사들은 뭐냐면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존재들이에요. 겉모습은 사람하고 똑같지만 남의 시간을 뺏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가난하지만 여유롭게 살아가던 그런 마을에 변화가 닥칩니다. 회색 신사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을 교묘한 언변으로 설득해서 시간을 뭐 시간 저축은행의 직원이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떼어놓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이 결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너무 바빠지는 겁니다. 시간을 자꾸 저축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전에 하던 일을 다 줄여야 하고 바쁘게 뭔가 나한테 유익하다라고 생각되는, 나한테 유익하다라고 판단되는 일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가 뭐 꽃향기를 맡는다던가 그런 전에 하던 일상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회색 신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들인지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중요하지만 너무나 일상적인 비밀이 있다. 모든 사람이 이 비밀에 관여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대개 이 비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비밀은 바로 시간이다. 시간을 재기 위해 달력과 시계가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한 시간은 한없이 계속되는 영겁과 같을 수도 있고 한순간의 찰나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한 시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겪는가에 달려 있다.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이 진리를 회색 신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누구도 한 시간, 1분, 아니 단 1초의 가치를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지 못했다.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피에 대해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시간을 잘 알고 있었고 나름의 방식으로 그 지식에 맞게 행동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대상으로 모종의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아주 방대한 계획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활동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대도시와 대도시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진격해 들어와 사람들을 소나귀에 넣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미 대도시를 장악하고 이 모모가 사는 이 작은 마을까지 뻗어온 그런 세력입니다. 시간을 뺏는 존재들,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 존재들, 그 뺏은 시간으로 연명해 가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하죠? 암적인 존재? 그런 하여튼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도 변화가 시작됐는데 이제 어른들이 하나 둘씩 너무 바빠집니다. 그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채고 또 그걸 겪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바로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들 아니면 또 다른 어른들이 달라진 것을 눈치를 채게 돼요. 그리고 또 회색 신사 중에 한 명이 또 모모한테 직접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모모는 원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아이잖아요. 근데 모모 곁에 있으면 뭔가 술술 털어놓게 되는데 이 회색 신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털어놓고 말아요. 그래서 모모가 그걸 듣고는 이제 배포랑 기기랑 그리고 아이들 모두를 모아놓고 이러한 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리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대규모의 거리 시위를 계획하고 그것을 이제 직접 하기도 해요. 막 피켓을 써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막 어른들 이제 깨어나십시오 뭐 이런 거죠. 지금 시간을 지금 엉뚱한 자들한테 빼앗기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뭐 몇 시에 원형극장 터로 오십시오 막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제 오는 어른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고요.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 모두 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구나, 모모가 이 일을 주도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회색 신사들이 알게 된 거죠. 이 조직이 굉장히 거대한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모모를 이제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모가 위험에 처하게 돼요. 네, 그때 아주 또 신기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책 표지에 있는 이 거북이에요. 등에 글씨가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거북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인간과 의사소통이 안 되지만 그 인간의 글씨가 등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어른 친구들이 모모한테 글자 읽는 법을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래서 모모는 이제 글을 깨우치고 읽을 줄 아는데 그런 거북이 나타나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요. 거북이 되게 느릿느릿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느릿느릿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그 모모를 잡으라는 그 수배령이 떨어져서 막 모모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회색 신사들 눈에는 안 띄어요. 좀 신비하죠. 그러니까 시간의 약간 바깥길 그런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 카시오페아라는 이름의 거북을 따라서 가니까 어떤 신비한 동네에 어떤 또 신비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집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막 젊어지기도 하고 늙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돼요. 호라 박사인데요. 호라 박사한테 거북이 모모를 안내해서 데리고 갔던 거죠. 호라 박사는 또 어떤 인물인가 하면 뭐 사람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약간 신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시간 그 자체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호라 박사는 이제 사람들에게 시간을,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 시간을 나눠주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 시간을 뺏고 사는 회색 신사들과는 정반대에 이제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럼 서로 적인 거죠. 회색 신사들이 호라 박사를 어떻게든 잡아서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호라 박사는 요술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모모가 이 비밀을 알고 깨우쳐 주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걸 알게 돼서 또 모모를 데리고 오라 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모모가 그 회색 인간, 회색 신사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 그걸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게 되는데요.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자, 여러분도 이 수수께끼의 답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읽을게요. 세 형제가 한 집에 살고 있어. 그들은 정말 다르게 생겼어. 그런데도 구별해서 보려고 하면 하나는 다른 둘과 똑같아 보이는 거야. 첫째는 없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참이야. 둘째도 없어. 벌써 집을 나갔지. 셋 가운데 막내, 셋째만이 있어. 셋째가 없으면 다른 두 형도 있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문제가 되는 셋째는 정작 첫째가 둘째로 변해야만 있을 수 있어. 셋째를 보려고 하면 다른 두 형 중에 하나를 보게 되기 때문이지. 말해보렴, 세 형제는 하나일까? 아니면 둘일까? 아니면 아무도 없는 것일까? 꼬마야, 그들의 이름을 알아맞힐 수 있으면 넌 세 명의 막강한 지배자 이름을 알아맞히는 셈이야. 그들은 함께 커다란 왕국을 다스린단다. 또 왕국 자체이기도 하지. 그 점에서 그들은 똑같아. 네, 이게 수수께끼인데요. 수수께끼가 좀 길죠? 복잡하고. 그래서 저도 이게 뭘까 막 했는데 풀지는 못하고 이제 모모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뭘까? 뭔가 씨앗과 꽃과 열매 이런 건가? 뭐 갔다가 거북의 이제 등에 힌트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 카시오페이아라는 거북은 딱 반 시간 앞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거북이거든요. 그래서 거북이 등에 내가 아는 거야 라는 글씨를 딱 띄워요. 그래서 힌트를 보고서는 모모가 점차 그 수수께끼의 답에 다가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 이제 답과 함께 여러분 궁금하실 테니까 답과 함께 모모가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 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모는 큰 소리로 소리쳤다. 미래다! 첫째는 없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참이야. 그건 미래예요. 호라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모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둘째도 없어. 벌써 집을 나갔지. 이건 과거예요. 호라 박사는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모모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어려워요. 셋째는 대체 뭘까요? 셋 중에 막내라고 했어요. 하지만 셋째가 없으면 다른 둘도 없다고 하잖아요. 또 셋 중 유일하게 있다고 하고요. 모모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불쑥 소리쳤다. 그건 현재예요. 이 순간요. 과거란 지나간 순간이고 미래란 앞으로 올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가 없다면 다른 둘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요. 모모의 뺨은 열기로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이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셋째는 정작 첫째가 둘째로 변해야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현재는 미래가 과거로 변해야만 있을 수 있다는 말이군요. 모모는 놀라워하며 호라 박사를 바라보았다. 맞아요. 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현재란 처음부터 없는 거고 과거랑 미래만 있는 건가요? 예컨대 지금 이 순간은 제가 이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벌써 과거가 되어 있는 거죠. 아하, 이제 알겠어요. 셋째를 보려고 하면 다른 두 형 중에 하나를 보게 되기 때문이지 라는 구절의 뜻을요. 이제 나머지도 다 이해가 돼요. 우리는 세 형제 중에 하나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현재만 있다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과거나 미래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현재, 과거, 미래는 저마다 다른 둘이 있어야만 있을 수 있으니까요. 머리가 핑글핑글 도네요. 헌데 수수께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셋이 함께 다스리는 커다란 왕국은 뭘까? 셋이 왕국 자체이기도 하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고? 모모는 어쩔 줄 모르고 박사를 바라보았다. 대체 그게 뭘까?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합하면 뭐가 될까? 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바로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모는 이제 시간이라는 수수께끼를 풀고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냥 그걸 설명해서 그걸 주워 듣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신비스러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시간의 꽃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동화책이니까. 사람마다 이제 시간의 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간의 꽃이 활짝 아름답게 피는데 다 각자 다 다른 색깔과 모양과 향의 그런 꽃이다. 그게 꽃이 다 피고 시들게 되면 이제 사람의 이제 생도 끝나는 거다. 그런 비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꽃과 그리고 음악과 뭐 이런 것을 아주 신비스러운 경험을 여기서 이 호라 박사의 집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제 마을에 가서 들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서 한밤을 자고 나오는데요. 다시 이제 카시오페아와 함께 원형극장터로 돌아왔더니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져 있는데 하루를 자고 왔더니 1년이 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포나 기기는 막 자기를 찾다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고 아이들도 단 한 명도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으러 나가봤더니 이제 세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바쁜 어른들이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 또 모든 아이들은 뭐 의무적으로 어떤 뭐 타가소 같은 그런 곳에 가야 되고 아이들은 재미있는 놀이를 스스로 생각해서 해내서 하면 안 되고 유익하다라고 어른들이 판단 내린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프 할아버지는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겠고 그 베프는 그 회색 신사들과 어떤 계약을 하기를 그 모모 때문에 모모를 안전하게 보내준다 그런 조건을 걸고서 할아버지의 시간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밤낮 없이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기도 모모를 찾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바쁘게 굉장히 성공한 그런 연예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회색 신사들이. 그래서 그 시간 속에 매몰돼 버려서 너무 바쁘게 다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도
예전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베프 할아버지는 아직 만나지도 못했고 어디 있는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실망을 하고 어, 그 회색 신사들과 이제 다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협상처럼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데, 그 회색 신사들이 너가 호라 박사네 집에 갔다 왔으니까 호라 박사네 집 가는 길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너한테서는 시간을 뺏지 않겠다. 라는 조건을 내걸어요. 근데 모모는 그 길을 나도 모른다. 그게 모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거북을 따라간 거잖아요. 근데 거북이가 안다. 그럼 그 거북은 어디 있느냐? 했는데 이제 그때 옆에 거북이가 없는 거예요. 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거북이를 찾아라. 그래서 회색 신사들은 거북이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회색 신사들이 그렇게 막 흩어져 갔을 때 카시오페아가 모모 옆에 나타나서 큰일 났다. 우리 같이 빨리 호라 박사님한테 돌아가자. 그래서 둘이 또 처음처럼 엉금엉금 기어서 모모는 천천히 따라가서 호라 박사네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호라 박사님 집에 가는 길, 그거를 이제 알고자 하는 게 회색 신사들의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따라온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가게끔 두고 따라와서 그 호라 박사가 살고 있는 그 거리를 다 포위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되나, 이제 마지막 위기가 닥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단, 어떤 결단이 있습니다. 너무 결말을 이제 끝까지 말씀드려 버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책은 또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뭐라고 하지? 말할까요? 호라 박사가요,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모모에게 이제 임무를 맡겨요. 미션을 맡겨요. 너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이제 이 세상은 끝나는 거다. 꼬마에게 너무 큰 부담이죠. 하지만 이 책은 동화니까 막 그렇게 막 스릴, 막 긴장 있고 막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읽을 수 있고요. 호라 박사가 뭘 하느냐면, 그냥 말 나온 김에 그냥 할게요. 시간을 멈춥니다. 남의 시간을 뺏고 사는 자들이 회색 신사인데, 시간을 멈춰버리면 더 이상 뺏을 시간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뺏어놓은 시간의 꽃이,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서 뺏어놓은 시간의 꽃이 있는 저장소로 뛰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꾸로 포위하고 있던 그 회색 신사들이 가는 방향을 거꾸로 그 모모와 카시오페아가 쫓아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모험, 마지막 결투 뭐 그런 게 이제 벌어지겠죠. 물론 이제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죠. 사람들의 시간의 꽃이 이제 얼려져서 갇혀있던 그곳에서 그곳을 이제 문을 활짝 열어서 모모가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 회색 신사들은 그 전에 이제 한 명씩 다 사라졌죠. 시간을 못 뺏어서. 그래서 마침내 시간이 돌아오고요. 시간이 돌아오니까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여유가 돌아옵니다. 이제 바쁘지 않고 뭐 하늘도 쳐다볼 시간도 생기고 이웃을 돌볼 시간도 생기고, 그래서 그 옛 원형 극장터에 모모와 모모의 친구들, 마을 사람들 모두 모여서 막 기뻐하고 환호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오래오래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이제 군데군데 읽어드리기도 하고 내용을 끝까지 다 말했는데요. 그래도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즘 다들 바쁘잖아요. 할 일도 많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루가 더 짧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시간을 막 쪼개서 써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막 허둥지둥 뭐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은 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시간이 쭉 가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책은 자칫 오해하면 너무 복잡하게 그 생각하지 말고 빡빡하게 살지 말고 좀 여유롭게 살아라. 계획이 없으면 어떻겠냐. 뭐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뭐 이렇게 시간을 그런 식으로 쓰라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만약에 읽었다면 그래. 뭔 계획이야. 뭐 무슨 데일리 뭐 리포트 그런 거 왜 써? 뭐 이러면서 음, 1시간 단위로 막 내가 뭘 했는지 뭘 할 건지 뭐 그런 거 왜 써? 좀 숨 좀 쉬고 살자.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뭐 이 나이에 읽어서 그런지 이거는 그 뜻이 아니라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효율적으로 안배하라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무 무계획으로 아무 하는 일 없이 만약에 며칠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나 그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 내가 왜 그랬지? 그런 후회가 밀려들어서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여유롭게 하면 그러면 또 보람이나 행복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시간을 어떻게 쓸까?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쪼개가지고 한 1초도 낭비하는 시간이 없게끔 전부 다 나한테 유익한 시간으로만 채우겠다. 이건 유익한 거다. 뭐 이건 쓸모 있는 거다라고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우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걸 하는 시간도 있지만, 마음의 여유를 갖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 이 모모를 읽은 지 오래되셨다면, 이번에 한번 새로 읽어보세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예전에는 뭐 그렇게 읽었는데, 지금 읽으니까 이렇게 좀 다르더라. 그런 느낌이 있으신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예전에 안 읽었기 때문에. 네, 오늘은 미하엘 엔데의 장편소설이자 동화 모모를 읽고 리뷰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